여러분들이 대학 들어올 때 수능 320점으로 들어오고 319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매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벗어나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9점은 320점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럼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325점이랑 315점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순전히 우연적인 오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의미 있는 차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들은 이의를 제기해야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수능이 쓰여지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엔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게 쓰여질 거라면 차라리 그건 없애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매우 어렵다는 반응에서부터 이 시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비판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수능시험 제도의 문제, 나아가서 이 수능시험을 기조로 한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 패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학의 수재에서 과학 스타 강사로 유명세를 떨치신 분인데요. MBC 라디오 이 시선 집중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가장 큰 단체죠.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입시 지도를 해오시는 과학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김창수 경화여고 진학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학생들 시험 잘 봤다고 그럽니까? 예. 뭐 어려웠지만 네. 학생들이 만족해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좀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이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강연을 일부분 들으셨어요. 이 수능 시험을 창시하셨는데 본인 자신은 수능 시험을 폐지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범 선생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오죽하면 그 박도순 전 원장이 수능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이제 수능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볼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이 비교적 좁은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입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이외에 어떤 외부 시험으로서 입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입시가 객관식인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미국, 일본, 한국 정도입니다. 나머지 주요 선진국은 다 이제 논술형이죠. 과목별로 뭐 국어도 수학도 과학도 다 논술형으로 치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준 90점과 저 학교에서 또 다른 선생님이 준 90점이 동등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 나름의 비교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수능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 어떤 절박함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리적 비교 수단으로서 입시를 완전히 없애자 이런 식의 발상은 상당히 전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번의 말씀은 수능을 뭐 액면가도로 폐지하자 그런 뜻보다는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수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보시면은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이 수능 쪽에 지금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2020학년도부터는 아마 더욱더 수능이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이참에 이번 기회에 수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과연 그러면 수능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 또 특히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해부터 논의를 할 때 가장 또 수능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면서 또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수능이 미래교육적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옳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보다 심도 있게 한 번 더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자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예. 몇 년 전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4년도에 수능 시험이 처음 시작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시험 제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지금은 그 본질을 많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력을 지닌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은 특히 올해 수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많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도 많았고요.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어 절대 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변별력을 너무 의식해서 고교 교육 과정의 수준을 벗어나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수능에 대한 오류가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요, 네. 제가 이제 수치를 보니까 네. 수능의 오류가 작년하고 올해가 비슷해요. 900건이 넘었고 네. 그전에는 훨씬 더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수능의 오류가 많이 좀 이의제기가 많이 나온 거는 작년부터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수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수능을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열정이 많다 보니까 수능에 대해서 보다 좀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난이도 문제는 항상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거는 네, 뭐 네. 국어 31번 문제 하나 가지고 난이도가 네. 다 문제 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어 문제가 왜 그 한 문제 가지고 난이도가 나냐 그러면 작년에 영어가 절대로 바뀌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 변별력이 있는 거는 국어하고 수학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수학은 어렵게 내기 힘들어요. 왜? 네. 가뜩이나 지금 수학 지금 그 수포자가 많은데 네. 또 어렵게 내버리면 수학은 아예 완전히 다 포기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 뭐냐?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건 그나마 국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싶고요. 네. 결국은 뭐냐면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난이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네. 출제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뭐냐 제일 먼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신뢰도예요. 오류가 없는 거. 네.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틀리지 않도록만 하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적을 주다 보니까 난이도는 신경을 쓰지만 사실상 별로 신경을 안 쓴 거다. 네. 아, 그게 이번에 이런 식으로 네.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국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꼭 의도했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국어만 봐서는 지금 이른바 1등급 등급 컷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예년보다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2010년대 이후를 비교했을 때 한 얘기지 과거 2000년대나 90년대 시험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죠. 그때는 전체 만점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해가 수두룩했습니다. 아,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전공만 만점자가 대여섯 명 정도 나오고 있죠. 네. 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7학년도 수능에서 전체 만점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작년보단 종합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오히려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네. 작년보다는 어려웠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이제 굉장히 국어 어려웠다. 뭐 수능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출제하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난이도를 높인 것인지 아니면은 흔히 여태까지 수능에서 그랬듯이 실수로 사고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아주 불분명하다고 보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 2010년대 이후에 수능이 전반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네. 매년 전공원 만점자가 한 10여 명에서 30여 명 사이 나오는 이런 식이었는데 재작년에 좀 어려워서 만점자가 3명 정도밖에 안 나왔고 올해 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수능이 다시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사교육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네. 공교육 정상화랄까 이제 어떤 이런 가치는 좀 내팽개쳐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이렇게 뭐 실수였다라고 치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내년에도 수능 특히 국어 같은 게 꽤 어렵게 나온다면 아 이거 수능 국어는 계속 이제 어렵게 가는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31번 문제가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2년 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그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학생들 그 반응이라든가. 최근 학생들 반응은 9월, 6월 시험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92점, 93점으로 끊기고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86점 정도로 끊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엄청나다,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나 영어를 가지고서 최저 등급을 맞추려고 하던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아마 가면 갈수록 수능은 아마 어려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대학 입시 제도 개편방을 하면서 결론이 나온 게 사실상 수능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능만 보면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능 외에는 지금 문제 예를 들면 수능이 쉬워지면 아이한테는 유리하지만 대학교에서 선발할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또 뭐냐 수능 외에 또 추가적인 알파에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따로의 뭔가 또 면접 진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정부로 봐서는 학생으로 학부모로 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결국은 뭐냐면 수능은 그만큼 늘어나는데 수능만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쪽으로 가려면 결국 뭐냐 수능 자체의 뭔가 난이도의 어떤 조절은 분명히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능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확률이 당연히 높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죠.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네, 있다. 예. 네, 그 문제가 된 국어 31번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또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 국어 영역 31번 문제를 보면은요, 네, 화면에 잠깐 나올 텐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이 얘기하고 이건 이제 형이상학에 기반돼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얘기 나옵니다. 이건 과학에 기반돼 있다. 뉴턴이 이런 이 과학에 기반된 지동설을 진짜 과학적으로 또 증명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천문학 얘기 나오고 이 뉴턴 증명과 관련한 이제 보기 설명을 제시한 다음에 정답 찾는 것이 이제 31번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보셔도 많고 지문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렵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창수 선생님은 지구과학 선생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국어 예. 문제지만 이제 예. 지구과학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자, 이 평가를 하기 전에 선생님은 이 문제 보셨습니까? 예, 쉽게 풀 수 봤습니다. 있으셨습니까? 교사들도 사실 네. 국어 문제였기 때문에 접하기 어려운 지문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뭐 논문 같은 데 실려 있는 이런 네.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교과서 밖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도 제가 지금 사실 전공자이지만 네.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문이 너무 길고 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부담으로 네.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범 선생님도 아주 유명한 과학 탐구 스타 강사이셨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셨나요? 물론 봤고요. 네. 제 대학원 전공이 과학사 과학철학입니다. 네. 뭐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전공하던 시절에 봤던 그런 지문들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지문들인데요. 네. 특히 그 31번 지문에 보면 구의 그 최적에 대해서 좀 적분 개념으로 접근한다든지 네. 질점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든지 네. 학생들은 상당히 좀 그 부담을 가졌을 만한 네. 결국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난이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의 문제가 또 중요한 네.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난이도를 높게 내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예를 들어 영어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을 쭉 나열해놓고 이 뜻을 알고 있나 이것만 평가하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시험 문항으로는 이 학생의 영어 능력, 우리가 원하는 영어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은 그런 문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수능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기에는 어떤 타당성 있는 지문으로서는 이건 네. 좀 부적합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난이도의 문제와는 이제 별도로 타당성의 문제에 있어서 네. 문제가 있는 문항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네. 김창수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예. 수험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31번 문항에 대해서요. 예, 사실 학생들은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선생님들도 꼭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하나 이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 1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이번 수능에서 뭔가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폭망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1교시부터 멘탈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뒷시간에 수험도 사실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번에 이제 그 국어 31번 때문에 아마 지금 보니까 국어 쪽의 학원 또 네. 뭐 속독, 묵독 뭐 다 네. 나오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수능이 좀 이렇게 불수능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논술 쪽으로 또 사교육이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인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는 사실은 뭐냐면 정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업을 하신 분들이 출제위원 내지는 검토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험을 내는데 이렇게까지 고난이도의 사실은 네. 시험 문제를 내면은 학교로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그럼 수업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까지 고민해 보려면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아마 국어 31번 문제는 비단 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 교육계에 던지는 파장이 크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도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러나 저러나 학생들은 EBS 가지고 일단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네. 많이 해요. 네. 거기다 또 뭐 자기가 필요하면 학원이 됐든 사교육을 좀 많이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제너럴한 그런 문제는 다 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검토를 하시는 분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좀 키우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오고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학교에서는 좀 상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당소라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변별력을 위해서라지만 어떤 무슨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는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는 난이도 문제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사실상 대학교 진학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진로가.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일부 뭐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정도 외에는 일반 학교, 자사고, 특목고 다 포함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네. 그럼 그 얘기 뭐냐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다 대학교 쪽에 진학에 모든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학생이 내가 바라는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방법이 뭐냐? 좀 수시하고 정시 아닙니까? 수시 부분은 이제 오늘 좀 논의해서 조금 따라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발판이 이걸 가지고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교에 평가도 봐야 되고 또 내가 그 대학교에 선발을 하게 하려면 결국은 요 시험이 그와 같은 기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려면 결국은 뭐냐? 최상, 중상, 하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걸 가지고 대학교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에 맞는 사람을 결국은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난이도나 변별력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과열된 대학교에 집중되는 이 현상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네. 끊임없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난이도는 역사적으로 수능이 굉장히 여러 변천을 겪었습니다. 네. 90년대와 2000년대 수능은 상당히 어려웠죠. 99학년도 수능 이전에는 만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99학년도에 처음 나왔고 네. 2000년대 내내 수능 만점자가 딱 아주 쉬웠던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한두 명 나오거나 없거나 이랬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수능을 좀 쉽게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EBS 반영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은 물론 이제 사교육을 좀 줄이고 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이런 이제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수능 만점자가 전공원 만점자가 매해 한 10여 명에서 많은 때는 30여 명. 이 정도 이제 나오게 난이도가 조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보다 오히려 정시 정원이 많았던 2010년대 초반. 지금 정시 정원, 즉 수능으로 뽑는 정원이 한 20% 초반대로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정부는 앞으로 이제 이걸 한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얼마 전에 네. 공론을 하면서 이제 네.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더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많았던 2010년대에도 난이도는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네. 만점자가 10몇 명, 20명은 30몇 명씩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난이도를 뭐 높여야 되고 영어 절대평가를 하니까 난이도를 높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하지만 영어 절대평가 처음 실시된 것이 바로 작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2018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6명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해의 난이도가 다소의 실수나 또는 사고에 의해서 급격하게 특정 과목이 급격하게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일은 과거에도 간간히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도 국어 난이도 높여서 1등급 등급 컷을 한 80점대로 낮추자라고 출제자들이 의도했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내년에도 만약 이어져서 내년 국어도 이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국어는 계속 어렵게 나온다는 확실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교육계에서 당연히 공포 마케팅을 네. 활용하게 되고 네. 이런 것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국어 시험 문제가 이제 어렵거나 뭐 영어도 절대 평가이지만 어렵게 나왔다고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또 변별력 그 구별을 하는데 변별력을 높이는데 그럼 성공을 했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별력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상식으로는 네. 6월과 9월에 보는 모의고사 거기서 예고된 난이도와 네. 유사하게 나온 것 얼마나 유사했느냐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본다면 국어와 영어는 확실히 좀 6월, 9월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네. 실제로 1등급 등급부터 많이 내려갔죠. 국어 네. 같은 경우. 그렇기 네.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네. 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도 따져야 되겠지만은 또 올해 수능 또 그동안의 수능이 본래 수능의 이 목적에 이제 부합되었는지 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번 수능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이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육혁신단체 이 프로젝트 위기의 백진우 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대학생들에게 수능을 치르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번 수능을 치고서 어떤 이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그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프로젝트 위기는 배우는 사람이 중심되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능 그 자체보다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한계를 지적하고 진정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모의 수능에 응시한 13명의 대학생 및 대학 졸업생은 해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2명의 학생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포함한 서울권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국어분 정혜민 씨는 어휘력이 떨어진 것도 독해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아니면 아직 사실은 더 늘었을 텐데 왜 점수는 떨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셨고, 수학을 푼 이승현 씨는 대학에서 수학할 개념을 담고 있는 시험인데 막상 대학에서 배우지도 않고 몇 달간 쉬었다고 잊혀지는 것이 3년 동안 공부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좀 허망하다라고 말했고요. 그들의 응시 결과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그중 단 2명만 자신의 모교에 재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대학 학점 및 과거 실제 수능 성적과 모의 수능 성적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올해 대학에 다녔을수록 더 낮은 모의 수능 성적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의 취지가 잘 구현되지 못함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금 인터뷰를 보시면 난이도의 문제, 변별력의 문제도 드러나 있지만 도대체 수능이 제 역할을 했는가에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창수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대학생들 반응 대학생들 보시고 반응을 어떻습니까? 보니까 네. 재밌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학생들이 수능 끝난 뒤에 시험장 문을 나서면서 최근 3년간 배웠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네. 기말고사 평균 점수를 보면 이 학생들이 과연 일주일 전에 수능을 치른 학생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수능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말고사는 예. 안 들어갑니까? 기말고사는 3학년 1학기까지 네, 내신에 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짚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냐면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실험을 한 거 보면은 이제 네. 어느 정도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실제 학생들이 아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수능을 열심히 3년 동안 준비해 온 학생 바로 현직 학생하고 그래도 졸업을 한 학생하고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감도라든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결과를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수능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 충실하게 수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충분하게 졸업할 수 있는 또 대학교에 가가지고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수능이 대학교에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진학의 선발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이게 다 지금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수능이 원래 취지를 살리고 있냐 그렇게는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시면은 졸업생이 지금 작년에 자기가 시험 본 거하고 지금 요번에 시험을 보니까 내가 지금 공부도 많이 했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수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만 봐가지고는 대학교에 진학만 하지 대학 이후에 가가지고 학문하고는 연계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능이 원래 창시가 됐을 때 취지하고 지금 사실 많이 좀 다른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선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한은 요 문제는 졸업생이 아무리 다음에 지나도 네. 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시험을 보면 문제를 제대로 풀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비관적인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능이 그 신입생을 뽑는데 필요한 도구 이외에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어떻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까? 네. 수능 영어 시험을 어지간히 잘 본 학생이 네. 갑자기 영어를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제가 설마 그러면 수정을 네. 하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는 네. 아니고요. 네.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대학 입시는 대부분 논술형입니다. 네. 과목별로 우리나라 네. 논술고사하고는 좀 다르죠. 과목별로 보는데 이제 모든 문항이 논술형인 거죠. 객관식으로 대학 입시를 보는 나라가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정도인데 그러나 일본의 수능이 이제 센터 시험이라고 이틀 동안 보는 오지선다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의 명문대는 본고사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명문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센터 시험을 보지만 그것의 영향력은 크지 않아요. 또 미국엔 SAT나 ACT라는 시험이 있는데 역시 오지선다 시험입니다만 미국은 이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이나 기타 비교과 활동 네.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이른바 네. 입학사정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수능은 특히 정시로 가면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모든 걸 변별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시험이 객관식인 경우는 별로 없고 네. 또 입시가 객관식인 일본이나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영향력을 좀 제한을 해놓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입의 특히 정시 전형에서는 그 객관식 시험의 영향력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변별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데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것과는 무관하게 뭔가 변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해서 이제 교육적으로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네. 이런 측면들도 네. 수능에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혹시 그 출제 과정에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리 선생님 그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수능 출제위원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는 분의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이 교수진과 네. 교사진 간에 네. 만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교수진에서 문제를 제출했을 때 수능 제작 문제를 봤을 때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 보이면 그걸 이제 교수진에게 서면으로 보내게 되는데 교수진에서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난이도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거기 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교사진이 거기에 출제위원으로 네. 좀 더 비중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은 다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멘트란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요, 출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합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뭐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게 네. 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신뢰를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게 좀 일시적으로 갑자기 모여가지고 문제되는 이 부분은 사실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중요한 시험에 정말 국가적으로 모든 관심이 쏠린 이 시험인데 다몇 달간 딱 가가지고 문제를 낸다.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평소에 이렇게 그냥 자주 상시적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하도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는 항상 오류가 나오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능이 가지고 있는 출제 시스템의 한계거든요.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당시에 배우고 있던 또 자기가 지금 만약나 고등학교 교육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이라든지 또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마 충분하게 매치를 하긴 힘들 겁니다. 그게 네.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교육과정하고 어느 정도 격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모여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하니 어느 정도의 이와 같은 난이도, 변별력 또 조금 네. 나아가면 오류 문제와 같은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출제 과정을 보면 출제위원은 대학 교수들이고 네. 현직 교사들은 검토위원으로 네. 들어갑니다. 네. 저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접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 학생들이 처한 어떤 입시 현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직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직 교사가 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모두 현직 교사에게만 맡기기 불안하다면 한 절반 정도라도 현직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검토도 꼭 교사가 검토하라는 법은 없죠. 대학 교수가 봐서 또 어떤 엄밀한 오류를 더 세밀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출제는 교수가 그리고 검토는 교사가 하는 시스템을 네. 교사가 출제에도 참여하고 교수가 또 이 검토에도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오류라든지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를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개선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출제 과정은 그렇고 또 이 평가 시스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난이도 조절을 통한 이제 변별력을 높이는 작업 이런 작업이 있는데 또 그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 평가입니까? 이렇게 이 절대 평가, 상대 평가로 나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절대 평가로 가고 또 네. 자격화 시험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네. 학생들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고교 교육도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저희가 요즘 많은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버루타 교실이라든지 거꾸로 교실 또 협력 수업, 발표 수업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수능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교실에서 그런 다양한 수업을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절대 평가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요, 절대 평가 방법을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 방법이 이제 평가만으로 끝나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학교 진학에 아주 중요한 이제 수단으로 좀 쓰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대학 입시 제도를 이제 논의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공정한가, 과연 내신이 네. 됐든 수시가 됐든 수능이 됐든 과연 공정하냐.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지금 관심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뭐냐면 수능 쪽으로 많이 좀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8월달에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앞으로 2022학년도지만 입시제도를 발표할 때 키워드가 뭐냐면 공정하고 단순하고 투명해야 된다. 네. 사실 2022학년도면 최소 2025학년까지는 가거든요. 그게 네. 그게 이제 입시제도 방안이 네, 네. 그러면 뭐 지금이 2018년이면 최소 7년 이상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건데 그 부분 아마 좀 이렇게 그 기조는 흔들리기 좀 어렵다고 보면 만약 하나 과목을 절대로 바꾼다고 하면 절대로 했을 때 변별력이나 또 어떤 그게 가지고 있는 선발 기능은 거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네. 선발 기능이 또 이제 많이 가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그럼 뭐냐 수능이 절대로 바뀐다 그러면 만약 하나 그러면 대학가로 이제 내신이 나오는데 지금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불신이 많이 좀 높아지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저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능은 좀 절대로 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봐요. 애초 네. 수능을 창시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요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학에 중요한 수단이다 보니까 공정함이 지금 평가를 좀 뛰어넘고 있는 그와 같은 지금 진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절대 평가로 바꾼다, 상대 평가로 바꾼다 또는 평가의 방법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좀 신중한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와 비슷한 객관식 입시를 가진 미국과 일본을 보면 모두 절대평가인데 등급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점수제 절대평가입니다. 아, 몇 점 만점에 몇 점 딱 이것만 주는 거죠. 네. 일본의 센터 시험도 그렇고 미국 SAT, ACT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국이나 일본은 그 수능 이외에 다른 변별 수단을 같이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세밀한 변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만 이렇게 딱 주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해라. 다른 것과 함께 일본은 본고사를 활용하고 미국은 이제 다른 내신이나 이제 비교과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SAT 물리 과목의 만점자는 응시자의 무려 12%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1등급은 4%로 딱 제한하게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점수제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미국 SAT의 물리 만점자는 응시자가 무려 12%예요. 변하지 않나요? 그 퍼센테이지가? 예. 네. SAT는 이제 1년에 7번 치르게 돼 있고 네. 아무 때나 여러 번 봐도 되게 돼 있는 시험인데 네. 그래서 이제 회별 난이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미세하게 조정을 하죠. 사후 조정을 미세하게 해서 하지만 상대 평가를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난이도가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것이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만점자가 12%씩 나오게 그러니까 교육적 가치에 맞게 타당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변별력을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시험을 만든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수능은 특히 정시에서 미세한 변별을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문제가 되고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버리면 결국 또 변별력이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입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토론과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영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등급제 절대평가 이걸 뭐 다른 과목으로 더 늘리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다소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이제 수능 시험 개선 방안의 해답을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이제 했었지만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범 선생님께서 몇 가지 이제 개선안을 중간중간 말씀하셨는데, 자, 이 문제만 좀 이렇게 축약시켜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수능 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능 시험을 어떻게 고치느냐? 근데 고치는 게 어려우면 아예 목적을 재설정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로 접근이 필요한데 뭐냐면 이제 네. 현실적으로 지금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꽤 있어요. 뭐냐면 지금 국어 이제 쭉 과목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뭐 80분 내에 45문항, 네. 100분 내에 뭐 이렇게 있다 지금 그런 식인데 사실은 그걸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나누면 거의 문항당 107쪽 막 이래요. 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또 이게 어디야 답을 적고 하다 보면 107쪽까지 시간이 가면 안 돼요. 네. 최소 30초에서 1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과연 아무리 변별력이 중요하고 수능이 대학 진학 지도에 중요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게 80분 내에 45문항을 푸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80분 내에 30문제는 안 됩니까? 충분하게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진짜로 변별력은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아이가 정말 사고력이 있고 창의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굳이 많은 문제를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 게 꼭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네. 충분하게 고민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아이한테 부담 없이 자기의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요 시간하고 문항이 좀 너무 많다. 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지금 수능이 과하게 이제 지금 수능 부분이 진학 수단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사실 좀 멈추기는 어려워요. 이 부분은 당분간은 예, 예. 최소한 그러면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물리적인 방법은 개선하지만 또 내용까지도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시험 문제를 많이 줄이고 시간을 좀 늘리면서 뭐냐면 고등학교 시험 방법을 물론 그렇지만 고등학교 수업 방법하고 수능 시험 문제를 지금하고는 다르게 시험 문제 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사고력이나 창의력 내지는 변별력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조금 어렵게 나눈 게 뭐냐면 창의력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까베기 문제 네. 그리고 진짜 이 지문을 길게 해가지고 오히려 제 시간에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해하면은 진짜 이해는 뛰어난 아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창의력 내지는 사고력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수능에 보면은 좀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어렵더라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숫자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내야지 막 조금 지문을 길게 하고 시험 내에 많이 문제를 내가지고 기계적으로 빨리 푸는 게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한 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게 그 긴 지문 또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도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넉넉히 주고 네. 문항을 이렇게 줄이는 방식으로도 선생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있죠. 충분히 네, 그렇습니까? 충분히 하죠.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모여가지고 시험 문 출제를 하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문제 은행식 해가지고 평소에 좀 문제를 그때 출제위원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네. 좀 해가지고 문제를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문제가 들어오면 충분하게 상시적으로 검토를 하는 위원이 있어가지고 네. 그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람직한 문제라고 하면 그 은행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거기서 꺼냈으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네. 문제를 좀 이렇게 보완하는 어떤 네. 보안상의 그런 문제는 네.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네. 하여튼 간에 문제를 지금처럼 갑자기 모여가지고 네.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오류 내지는 어떤 것 같은 이와 같은 문제점은 네. 충분히 나온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대학교 수능 문제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네. 고등학교 교육이 따라가거든요.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수능이라든지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 되면 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됐기 네. 때문에 네. 결국 수능이 좀 선도적으로 정말 좀 어떤 수능의 취지 또 네. 그리고 수능이 지금 앞으로 미래 교육을 대비해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창의력, 사고력과 네. 같은 문제를 좀 인재를 좀 길러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수능이 먼저 좀 바뀔 필요는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능의 출제 방법과 그 문제의 성격 그걸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이 따라갈 수 있는 상호 이제 그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능 시험을 개선하자, 시험 문제를 개선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학생들이 90년대 학생들은 네. 수능으로만 대학을 갔습니다. 네. 그때는 수시라는 제도가 없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학생들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대 이때는 학생들이 진짜 고3 교실을 보면 수능 준비도 해야 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희 학교도 가는 학생들이 한 80대 20으로 정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 두 제도가 한 가지 제도로만 형성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어렵든 쉽든 학생들이 이 시험 준비, 대학 입학 준비를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단순해야 그런 됩니다. 방향으로 바꿔야 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 이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김재철 대변인께서 이제 수능이 창의력이라든지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어떤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미 그런 시험 형태를 도입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대학 입시를 논술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사실 대학 입시가 객관식인 나라는 OECD에 한국, 일본, 미국, 터키 정도밖에 없고 네. 나머지 주요 선진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 유명한 핀란드 이런 나라들의 대학 입시는 100% 논술형이에요. 네. 예를 들면 문항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역사 문제인데 이걸 여태까지 배운 뭐 역사상의 전쟁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전쟁의 결과 사회가 발전했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네 생각을 논해라. 네. 이거야말로 진짜 21세기에 맞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걸맞는 그 교육에 걸맞는 이제 그런 평가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짧게 되는 일은 아니고 저는 한 10개년 정도 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돌이켜 보면 94학년도에 이제 수능을 처음 도입하면서 학력고사와 달리 훨씬 더 고등사고력을 요구하고 뭐 선진적인 시험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돌이켜 보면 학력고사나 수능이나 다 오지선답니다. 정답이 있는 것만 물어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생각을 발전시키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출제자 의도를 알아맞추라 이것만 계속한 거죠. 네. 마침 최근에 이제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에서 그 IB, 그러니까 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네. 원래 이게 이제 영어판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국제학교 정도에서는 하는 거였는데 일본에서 이제 일본 문부성에서 일본어판을 도입해서 몇몇 학교에 이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몇몇 교육청에서 IB 한국어판, 100% 토론형, 논술형, 탐구형 교육과정과 평가인데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외국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몇몇 학교에만 보급할 수 있는 한국어판으로 바꿔도 이런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시도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네.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평가 유형을 우리가 좀 사회적 대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길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본보기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올해 그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가 우리는 진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답니다. 뭐 멋있는 문제 같은데 이제 논술형으로 할 경우에 그 채점을 통해서 변별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논술 위주로 하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흔히 배우는 뭐 미분, 적분 예. 이런 거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가르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만 수학도 다 하면 나오죠. 되니까. 수학도 다 수학도요? 논술형입니다. 네. 수학도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 이런 시험이죠. 그러니까 네. 스피드 있게 답을 탁 맞추는 시험이 네. 아니라 자기의 논리 전개 과정을 모두 다 쓰는 네. 그런 유형의 시험입니다. 수학은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문제는 네. 프랑스가 특이하게도 네. 철학이 공통 필수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철학 문항으로 나온 거고 네. 그건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받는 질문이 아니라 학교에서 사실 다 배우는 겁니다. 네. 배우는 내용과 그리고 이미 그런 그 시험 연습을 학교에서 다 이미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와는 달리 입시가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형이고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네.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게 입시 교육입니다.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에 보면 서술형 문항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대구시 교육청만 해도 IB 교육과정을 다른 시도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저희 학교만 해도 지금 IB 교육과정 관심 학교로 지정돼 가지고 며칠 전에도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서술형 평가로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적절하게 공정성 있게 할 것인가를 네. 좀 개발해 가지고 네. 이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지닌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저희도 서술형 평가로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논술이나 서술형을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수능을 바라보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시각은 단순하게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에 지나가는 중요한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왜 수능이 이렇게 갑자기 과거에 언어보다도 갑자기 이렇게 좀 뛰어올라 그러면 내신이나 수시는 좀 믿을 수가 없다, 공정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VIP께서도 대통령께서도 반부패 정책 협의를 할 때 뭐라고 하신다 그러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 공정한 그 속에는 부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누가 신뢰하다 그런 뜻인데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간다고 하면 과연 그걸 우리가 채점에 따라 채점하는 사람에 네.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점수 차이 났을 때 과연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칼로레아 이것도 보시면 시험 치는 사람이 한 반 이상은 떨어져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점수를 줘서 탈락을 시켰을 때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교육 과정도 다 바뀌어야 되고 정말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하게 나름대로 채점을 했을 때 또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도 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지금 아이비도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벌써 지금 학부모들은 벌써 이제 아이비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네. 하는 또 불안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마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한국 사람은요. 특히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에 보면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네. 3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뼈아프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아이비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정말 2025년도 이후에 정말 지금까지 이제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도입할 수 있는 정도로 서서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방금 김재철 선생님 말씀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대학 가는지가 워낙 인생에 중요하게 좌우하는 이 나라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 대학 서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입시 현장에는 변별력 압력으로 오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어느 대학에 보내는지 이 변별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이 변별을 수능으로 하려고 하면 애들이 다 학원으로 가고 네. 변별을 내신으로 하려고 하면 또 우리나라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굉장히 경쟁 강도도 높고 숙명여고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그런 비리 의혹도 있고 네. 내신 또 변별을 비교과 영역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과는 상당히 좀 기회도 불평등하고 좀 네. 불공정해 보이니까 또 아우성이고 네. 결국 뭐를 해도 다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평가를 논술형으로 좀 바꾸면서 교육 네. 과정도 그쪽으로 가자는 것은 네. 한 차원의 문제이고 다른 차원에서 결국 대학 서열 격차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변별력 압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무슨 선발 제도만 어떻게 바꿔가지고 우리 교육 환경을 바꿔보자 이것이 제한적인 얘기다. 네. 대학 서열 격차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은 오늘 이제 네. 논의의 주제를 벗어나는 네. 얘기입니다만 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결국 도라미 타불이 되어버릴 네.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자체의 그 목적대로 문제를 좀 잘 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대토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논술 방식의 이제 이거 시험을 도입해야 된다. 오늘 뭐 결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수능 시험을 포함한 모든 대입 제도를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될 것인가, 개혁해야 될 것인가는 참 수십 년 동안의 문제인데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해서 이 부분은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 수능 시험 혁신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김창수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잃어버린 학생들의 웃음을 찾아주자는 취지에서 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입시는 최대한 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대학 취업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취업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대입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재철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뭐 하여튼 간에 수능이 이렇게 좀 과하게 관심을 받고 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좀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요. 네, 다만 이제 수능이 나름대로의 목적 내지는 취지를 좀 제대로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꼭 한 가지가 뭐냐면 미래의 우리 교육 그리고 미래의 우리가 필요한 인재 또 역량 이런 것들이 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충분히 돼야만이 그에 따라서 교육 과정도 바뀌고 수능도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논의가 동시에 수능 개선 방안과 함께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범 선생님. 저는 입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논술형으로 바꿔서 오히려 네. 창의적인 교육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요. 네, 다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그와 같은 것은 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결국 어느 대학을 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대학 서열 격차가 굉장히 큰 이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무슨 선발 제도만 바꿔가지고 무슨 교육 환경을 크게 바꿔보자라는 것은 네. 저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얘기라고 보고요. 네, 결국 선발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서 대학 시스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이것 없이 우리 교육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학이 이 주어진 인원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한 서열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또 서열화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이 국가교육회의가 수개월 동안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어떤 성과를 거둘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작업은 보완이든 전면 개편이든 어쨌든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